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자, 6월 29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어제 밤 사이에는 월요일보다 조금 더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가 이 경기 침체라는 악재가 시장이 반등할 때 이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사라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반등을 한 거는 아니지만 어제 여러 가지 발표가 됐었던 경제 지표가 또다시 경기 침체라는 이 악재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지수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고요. 많이 올랐던 나스닥 지수가 가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돌멩이 하나가 좀 튼튼하면은 그 다음 돌멩이가 또 튼튼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은 아직은 불안한 부분들이 많은 그런 시장이 연출되고 있어서 하루하루 시장을 열어볼 때마다 좀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지,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도 시장에 대한 흐름, 분석,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 분들을 소개할 텐데요. 잠시 후 심층 인터뷰에서는 채슬리 투자자문화 최일호 상무님 함께합니다. 이분과 함께 저희 지난번에도 다양한 시장을 분석해 볼 만한 지표들을 통해서 지금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 확인해 봤는데 잠시 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할 텐데 오늘 살펴볼 경제 지표 이야기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베어마켓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통계상으로 봤을 때 또 흐름상으로 봤을 때 언제 우리가 이 베어마켓에서 역사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브리핑 간단하게 좀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사실 월요일에 약세를 딛고 조금 반등하는 움직임이 3대 지수에 모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전 중에 발표가 됐던 경제 지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시장은 낙폭을 계속해서 확대를 했고요. 여기서 낙폭을 줄이지 못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러한 소비자 신뢰 지수, 그러니까 개인 소비자들이 앞으로의 경기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가지면서 가계 경제에서 내가 앞으로 돈을 과연 넉넉하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불확실성이 소비자 신뢰 지수에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다우 지수는 1.56%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는 2% 초반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는 가장 많이 또 상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2.98% 하락을 하며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98.7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도 물론 하락을 했고요. 지금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한 6월의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 5월이 103.2였습니다. 이게 100 이상을 나타내면은 이제 신뢰 지수가 좀 긍정적이다. 미국의 소비자 신뢰가 조금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데 100을 하회를 하게 된 거죠. 98.7로 나타나면서 비관적인 경기 전망이 이렇게 수치로 드러나며 뉴욕 증시에도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요, 유가가 또 상승을 하면서 에너지 업종을 제외한 전체 10개 업종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는 지금 WTI 기준으로 해서 다시 $110 위로 올라섰습니다. $111 선을 기록을 했고 2.07% 올랐는데 에너지 업종을 제외한 전체적인 업종별 흐름 가운데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는 테슬라가 5%대 하락을 했습니다. $700를 또 하회하면서 마감 기준으로는 $697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맵을 좀 함께 보시죠. 빨간색이 가득하죠. 저 우측의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는 오른 종목들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여기 반도체 업종에서는 유일하게 초록불을 킨 종목이 있었는데
바로 퀄컴이었습니다. 퀄컴은 3.48% 올랐는데 이제 애플 아이폰의 칩 공급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일하게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AMD는 6% 넘게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의 주가도 5%대 하락을 하면서 전체 반도체 섹터들은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한 가운데 퀄컴만 유일하게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 하락을 했고 애플도 3% 가까이 2.98% 내렸고요. 구글이 3%대 또 메타의 주가도 오늘 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메타는 사실 소폭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도 좀 많이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고 아마존의 주가가 연일 하락을 했습니다. 5% 넘게 낙폭도 또 상대적으로 컸고요. 소비자 신뢰지수가 이렇게 좀 좋지 않게 나오자 우리가 필수 소비자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월마트의 주가와 코스트코, 뭐 홈디포 등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이러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게 되면은 좀 악영향을 미칠 종목들이 되겠죠.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반면 조금 좋은 소식이 전해졌던 섹터들이 있습니다. 여행주나 뭐 디즈니 이런 섹터들에는 긍정적인 소식이 상하이의 봉쇄를 이제 풀었다. 이에 따라서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재개가 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월트 디즈니의 주가가 초반에는 올랐으나 아쉽게도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이 가운데 뭐 라스베가스 샌즈 윈 리조트 상승을 했습니다. 3에서 4%대 상승 마감을 했고 항공주도 초반에는 상승했으나 어쨌든 소폭 하락을 했는데 뭐 유나이티드 항공, 아메리칸 항공 모두 이제 중국의 재개 기대감 덕분에 올랐습니다. 자, 이 가운데 어저께 저희가 실적 발표 소식을 전했던 나이키 주가가 장 마감 후에도 3% 넘게 저희가 애프터마켓에서 하락한다라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본 장에서는 6.99% 하락을 했습니다. 102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이 밖에 이제 소매 관련해서는 이제 파페치라는 온라인 럭셔리 소매 업체가 있는데 UBS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이 가운데 1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금융주가 사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하락했지만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했는데 JP모건이 0.48%,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주가가 0.28%, 웰스파고의 주가도 0.15%이 정도 좀 선방을 한 건 뭐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 이후에 배당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모건 스탠리도 11% 배당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전했고요. 주가가 1%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보였고 마감 후의 모습도 한번 볼까요? 모건 스탠리의 주가가 장중에 0.93%, 애프터마켓에서도 소폭이긴 하지만 0.32%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또 옥슨단 페트롤리움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뭐 지켜보고 계신 종목이실 겁니다.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계속해서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데 4,400만 달러를 더 늘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에 4.77% 올랐고요. 장 마감 후에 애프터마켓에서는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호재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오른 반면에 전체적인 S&P 500 지수 내의 종목들은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 특히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많게는 3에서 5%대까지 하락했다라는 부분이 어제 시장에 좀 부정적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저희가 이항영 위원님과 뉴욕 마감 상황 그리고 오늘 시장을 하락하게 만들었던 경제 지표가 과연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얼마나 영향을 미친 건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통해서는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출근길 페이지 2, 점심엔 매불쇼, 오후 녹음들까지 꽉 짜여진 정프로의 바쁜 하루. 정프로님, 오늘 무슨 향이에요? 냄새 정말 좋아요. 어젠 컬럼비아 수프리모, 오늘은 에티오피아 예가 체프. 바쁜 하루에 찍는 향기로운 쉼표. 오늘도 저는 운조 커피를 마십니다. 3프로와 함께하는 운조 커피. 여러분의 하루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원두, 드립백, 더치커피, 다양한 선물 세트까지 검색창에서 운조 커피를 검색하세요.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낭만은 무엇인가? 수익을 내는 것만이 낭만일까요? 가진 자가 잃지 않고 지키기 위한 전략이다. 단순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정말 자신 있는 종목에 글로벌 저희가 선정하신 분은 저희가 지난주 했었던 실습 미션의 혜택이 공개가 됩니다. 추가 합격자 중 한 명은 네,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모건 스탠리 배당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11%나 올렸다고요? 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70센트에서 77.5센트로 올렸기 때문에 11%라고 생각해서 되게 많은 것 같았는데 또 이렇게 금액으로 들으니까 그렇게 또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배당을 늘렸다라는 거는 주주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이죠. 자, 종목들 뭐 희비가 엇갈렸는데 일단 희보다는 비가 많았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시장 상황 함께 분석해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슬리 투자자문의 최일호 상무 함께합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6월 초에 예. 함께 하셨죠. 출연하셨는데 그때는 지수 단위 S&P 500 기준으로 보면 4천 위에서 예. 등락을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3,000선 중후반에서 예.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나 쭉 보면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악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좀 이런 지표로 많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간 6월 중순이죠. 네. 그 페드의 FOMC 미팅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좀 예상치 못하게 네. 페드의 매파적인 스탠스를 좀 더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페드의 스탠스가 경기를 좀 희생시키더라도 네. 물가를 좀 잡겠다는 이런 명확한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수요가 둔화되고 경기가 침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전반적으로 확산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가져온 지표는 스프레드입니다. 네. 스프레드라면 이제 차이인데요. 가장 그 시장에서 잘 알려진 스프레드 두 개가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하고요. 그리고 하이힐드 스프레드입니다. 네. 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미국채 10년물하고 2년물을 보는데 네. 이 스프레드가 거의 0에 근처하거나 또는 0을 뚫고 내려갔을 때 그 이후에 이 회색 부분에서 침체가 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6월 13일 기준으로 0.01%까지 갔다가 지금은 좀 올라온 0.12%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슬아슬하네요. 예, 이 부분이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네. 가장 좀 불편하게 하는 그런 요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런 심리가 불편하다 보니까 하이힐드 스프레드, 정크본드 금리, 투기 등급 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투기 등급 채권의 금리하고 국채 금리가 의 차이인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6월 23일 그 기준으로 5.38%까지 갔다가 지금은 좀 빠져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는 투기 등급 채권에까지 돈이 몰리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금리가 빠지는 그래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그 반대인 별로 등급이 좋지 않은 채권들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그대로 유지되면 결국에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심리가 안 좋아지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 그 스프레드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우리가 항상 이제 뭐 금리의 수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하이힐드 채권에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채권을 통해서 보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볼 수 있는 바로미터는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잖아요. 예. 그 지표의 움직임들은 최근에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지금 다 그 어느 정도 짐작을 하셨겠지만 6월 14일, 15일 FOMC 회의 전후로 해서 심리가 가장 안 좋았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Fear and Greed Index라고 해서 CNN 비즈니스에서 매일 발표하는 지수를 통해서 보면은 6월 14일 날 14를 기록을 했다가 그 이후 지수가 좀 많이 빠졌다가 좀 반등을 했죠. 반등을 한 상태에서 지금은 29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영역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역발상으로 보면은 이런 피어한 그 영역에서 주식을 좀씩 모아가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정말로 흥분할 때 주가가 올랐을 때 좀 매도의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전략도 필요한데 그 워런 버핏이 얘기했죠. 대중들의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또 대중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 이런 식으로 역발상으로 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발상을 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제 더 빠질까봐 하는 두려움이 많이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늘 분할 매수를 해야 한다라는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고 사실 어디가 무릎인지 우리는 지나가고 나서 알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투자자분들이 사실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자꾸 저점이 어딜까? 더 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기다리다 보면은 그 기회를 놓치게 되고 또 제일 안 좋은 거는 사실 더 살 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이미 포지션을 가지고 네. 있는 분들 같은 경우 네.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텐데 가장 고통스럽죠.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만의 기준이나 원칙인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어떤 비중 조절, 자금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신용 물량이 계속 그 지수가 하락하면서 쏟아지고 있거든요. 빚으로 그 주식을 사가지고 결국 못 견디고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서 강제로 청산당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때보다도 자금 관리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이제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분할 매수를 우리가 앞으로 뭐 3개월 동안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하락이 좀 장기적으로 이어져서 뭐 6개월이 될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공포 구간에는 기회도 함께 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잊지 않아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근데 이 수급이 사실 우리나라처럼 좀 명확하게 실시간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좀 지난 수급을 보면서 우리가 지수나 시장의 방향을 본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 그런 수급 관련 데이터가 특히 적은데 저희가 그래도 참고할 수 있는 신용잔고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진댓 밸런스라고 보면은 5월 말 자료가 6월 중순께 다시 발표가 됐었고요. 다시 보면은 역사적 고점이 2011년 10월이었습니다. 10월에 936빌리언 달러에서 22년 5월, 그러니까 지난달 말 기준으로 753빌리언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고점 대비 20%가 신용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6월 달에도 변동성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반영이 되면서 신용 물량이 더 빠져나갔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신용 물량이 정리가 되면은 지수 수급에도 조금 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그 코로나 때 479빌리언에서 935빌리언,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늘었던 이런 휴유증을 지금 수급적으로 겪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날도 지금 컨퍼런스 보드에 그 소비자 신뢰 지수는 그렇게 예전에는 크게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던 지수임에도 불구하고 뭐 발표됐나 보다 이 정도였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조그만 지수에도 물량이 쏟아지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런 신용 물량 출회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다면 75만 빌리언 요 정도 752 빌리언. 숫자가 너무 어렵네요. 어쨌든 지금 수준을 보면은 팬데믹보다는 더 위에 있는 거잖아요. 팬데믹보다는 더 위에 저게 있습니다. 얼마나 좀 줄어야지 되는 건가요? 팬데믹 이전에 대체로 한 700빌리언 밑에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752빌리언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6월에 상당히 이게 그 청산이 됐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대체로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내려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뭐 지금 미국
신용장고 수준보다는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반대매매 때문에 예. 많이들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신용장고 추이만 보면은 예. 그만큼 어쨌든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예, 마음이 그렇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자, 수급 부분 확인을 해봤고요. 금리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도 사실 그 변수 중에 가장 큰 최근에 시장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에 하나인데 어떤 쪽을 좀 보고 계신지요? 아까 그 금리 스프레드 네. 그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하고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보면서 금리 부분을 약간 터치를 했었는데 지금 무엇보다도 금리 수준 자체가 작년 말 기준 대비해서 상당히 올라와 있고 특히 6월 중순에 거의 그 10년물이나 등급이 안 좋았던 채권들 무디스 BAA 등급하고 하이힐드 본드의 이 금리 수준이 6월 중순께 거의 피크를 찍었다가 네. 지금은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 내려오는 그 행태를 보면은 양상을 보면은 미국채 10년물은 한 30bp 정도 내려왔고요. 등급이 별로 안 좋은 채권들 같은 경우 덜 내려왔습니다. 하이힐드 본드. 예, 이게 시사하는 거는 지금 안전한 채권하고 그 등급이 안 좋은 채권하고의 괴리가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그 점을 좀 시사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주식 쪽에서도 사실 앞으로 체력이 좋은 주식과 체력이 나쁜 주식들의 차별화가 극명히 나타날 것 같은데 그것이 이번 2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연히 드러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곧 실적 시즌이 또 도래를 하는데 예. 그 체력이 좋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이 좋은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기업이 체력이 좋다라고도 할 수 있고 혹은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결국에는 그 주가의 상승률이라는 것은 그 성장의 함수, 네. 배당의 함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건을 고루 갖춘 주식들이 건전하다고 그리고 건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그 첫 주자로 나이키가 실적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나이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내용 자체는 시장에서 예상하는 수준하고 비슷했었는데 가이던스 자체가 제시가 안 됐었고요. 네. 또 중국 매출에 대한 그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중국 관련 소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나이키는 그 부분들을 투자자들한테 확인을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6% 정도 이렇게 네. 빠진 거는 저는 조금 과도하다? 과도했다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키가 그 우려되는 부분, 중국 부분의 매출 부분을 좀 해소시켜주면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이제 봉쇄가 너무 예. 심했었으니까 그렇게 두 자릿수 하락을 보였지만 이제 이번 분기에 만약에 중국 매출이 이전 대비해서 그건 단기적이었다라는 걸 좀 확인하고 나면은 또 그때는 오히려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금리 얘기 조금 더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리의 여러 가지 이 하이힐드 채권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자체 레벨이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확인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잘 지적하셨는데 어차피 금리와 주식 간의 네. 전통자산 간의 싸움이니까 금리 레벨이 높아진다는 건 주식의 매력이 둔화된다는 것이기 네. 때문에 여기서 금리 레벨이 더 올라가면 주가는 그 힘을 못 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갈 것이냐라고 볼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크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적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최근에 파월의 어떤 스탠스, 연준의 스탠스를 보듯이 수요를 좀 죽여서라도 물가를 잡자. 결국 금리는 물가와 경기의 그 함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물가가 좀 잡히고 또 수요가 좀 둔화가 되면 경기가 좀 둔화가 되는 그런 시그널이 나타나고 그런 부분들이 금리에 반영이 되면은 지금 수준 또는 지금보다 밑에 수준에서 금리의 어떤 그 레벨 자체가 범위 자체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걸 파악하기 좋은 그 지표로 구리 가격하고 WTI를 가져왔습니다.
구리 가격 다 아시다시피 닥터 카프라고 부르듯이 네. 경기를 잘 나타낸다고 보는 지표잖아요. 근데 이 구리 가격이 최근에 급격히 하락을 하고 있는데 물론 경기 측면에서는 좀 안 좋다는 시그널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겠지만 물가 차원에서는 이 금리에 좀 제한적으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물가를 좀 하향 안정화시켜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WTI 같은 경우도 120불을 찍었다가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여기서 그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연준의 그 의도대로라면 매파적 스탠스가 수요를 둔화시키고 또 상품 가격을 안정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이런 어떤 경로를 겪게 된다면 경기와 물가에 그 영향을 받는 금리도 어느 정도 이 수준 레벨에서 등락하지 않겠는가 또는 하향 안정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 매파적 스탠스, 수요 둔화, 상품 가격 안정, 물가 안정까지 가면 좋지만 거기에 화살표 하나 더해서 경기 침체라는 예. 단어가 저 끝에 이제 들어올 걸로 지금 예, 계속 그렇죠. 예상을 하고 예. 이미 뭐 어느 쪽에서는 이미 경기 침체가 되어 있다. 우리가 뭐 향후 뭐 6개월, 1년 뒤가 아니라 지금 경기 침체다. 그래서 이제 지수가 예. 하락을 하고 이제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안 좋은 거 아닐까요? 연준 입장에서도 그 경기를 침체시키지 않으면서 물가를 그 잡을 수 있는 방법, 사이에서 상당히 고민을 할 것 같고요. 가능한가요? 그런데 과거에 2018년, 2019년 보면은 네.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다가 경기 자체가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네, 금리 인상을 멈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준의 의도대로 물가가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거나 또는 공격적으로 너무 금리를 올려서 그 경기 자체를 침체로 빠뜨릴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연준의 강력한 대응이 금리의 상단을 제약할 걸로 봐서 위험 자산에 대한 매력도 감소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연준에서 강력한 대응을 막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 막는 요인이 경기가 뭔가 꺾이려고 하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그럼 우리 금리 이제 그만 올릴게라고 하는데 이미 시장과 소비자들의 심리와 이런 가계 경제 상황은 이미 경기 침체에 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참 그 부분이 그게 이제 쉽습니다.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결국에는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이제 그간 모든 자산 가격이 다 네. 올랐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심리적 그 주가도 빠지고 또 유가도 오르고 네. 그래서 굉장히 소비자들은 힘든 상황에서 그렇죠. 어제 이제 컨퍼런스 보드에서도 그 소비자 질문에 심리죠. 참여한 사람들이 네.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네. 굉장히 안 좋은 응답을 내놨을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자산 가격이 빠지게 되면은 소비를 하려다가도 여력이 한 번 좀 더 고민하죠. 생각을 해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그 리딩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네. 주가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실적입니다. 사실 실적 추정치 그리고 주가와의 괴리를 볼 텐데 실적을 좀 빨리 뭔가 안 좋으면 EPS라든지 이게 하향 조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계속 뭔가 미국 경기도 그렇고 기업들의 실적도 그렇고 그렇게 나빠지는 그런 시그널이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은 이 추세에서도 확인됐듯이 네. 실적의 추세는 아직 꺾이지 않는 네. 거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가장 이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2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되면 실적 조정이 격렬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그 실적이 꺾일 걸 감안을 해서 주가가 먼저 빠졌다, 기반영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하튼 아직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될 텐데 네. 그 부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과거에 보면은 계속
저도 오랜 동안 미국 기업들의 분기 실적을 이렇게 계속 트래킹을 해보면은 미국의 그 IB들이 결코 뭐 실적 추정을 할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하면서 실제로 그 실적이 나왔을 때 실적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대충 그 비율 자체가 한 70% 내외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실적 자체가 그렇게 엉터리인가, 그렇게 믿지 못할 만한 것인가,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 못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섣부르게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하나하나 어제 나이키부터 시작해서 네. 냉정하게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바라볼 텐데 결국에는 지금 이런 매크로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건강하고 실적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네.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에서 어떻게 리밸런싱 하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멀티플 변화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변화가 있나요? 멀티플이 네. 지금 주가가 그 많이 빠졌을 때는 한 15배 정도까지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주가 좀 올라온 상황에서 16.3배에 거래가 돼서 여전히 과거에 20배 이상에서 또는 21배, 22배까지 갔던 상황에서는 여전히 좀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멀티플에 역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금리인데 금리 상단이 좀 제한이 돼 있다고 하면은 할인율 상승으로 인한 멀티플 감소 역시 좀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ROE가 23% 이상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16.3배 멀티플은 저는 좀 과도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어쨌든 기업은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움직이는데 지난 1분기 실적이 사실 좋았던 기업도 있지만 생각보다 좋지 않았던 기업도 있었고 향후에 대한 전망을 오히려 더 하향 조정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애널리스트 월가의 IB에서 제시하는 그런 수치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오히려 더 오르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예. 결국에는 이제 대응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예.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그 투자자가 자신의 현재 위치와 그리고 포트 상태 네.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의 성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이 정도의 수준의 주식을 가지고 갔을 때 감내할 수 있는 네. 만한 있을지 아닐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저는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는 좀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주식을 모아가도 될 텐데 그거인 시장을 사는 전략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을 일단 사놓으면서 그 계속 팔로잉을 하다가 실적이 괜찮은 추세가 훼손되지 않은 기업들을 좀 싸게 매입하는 전략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지금 주식을 풀리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시점이 리밸런싱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향후 앞에 가이던스라든지 향후 전망까지도 기업들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들보다 더 좋은 전망이 좋은 기업들이 나타났을 때 그 부분 기회비용이 되는 기업들을 좀 줄이면서 전망이 좋은 기업들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이 아니라 향후 3개월, 6개월, 1년을 바라보면서 가는 포트를 구성한다면 저는 충분히 그 효과적인 성과, 효율적인 포트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발표 사실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이제 앞에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 물가 상황도 그렇고 뭐 공급망 이슈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그래서 기업들이 향후 가이던스 발표를 하지 않아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데 좀 쉽지 않았던 환경이었는데 부디 이러한 좀 불확실성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기업들도 향후 실적에 대해서 확실한 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채슬리 투자자문의 최일호 상무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월가 이야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자,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연속된 시장의 조정이 또다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아, 그렇죠. 지난주에 좀 나름 좀 반등을 했다가요. 네.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2년 만에 최대 그쵸. 상승, 그리고 주간 단위를 보더라도 6.8% S&P 500, 네. 나스닥은 뭐 거의 9%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올라간 거에 대한 어떤 좀 반락이 어저께 있었고요. 네. 어저께는 뭔가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었다 그러면 오늘 에너지의 부족만이 아니라 뭔가 이번 반등에 대한 것이 소위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신뢰감 이런 것이 약간 훼손되는 그런 느낌 아니냐라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하락폭이 더 커졌고 깊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시작 이후에 그냥 쭉 흘러내리는 모습이었기 네. 때문에 이거는 하루 이틀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하고 나서 쭉 흘러내려면 별다른 반등이 없었단 말이죠. 쭉 흘러내려갔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면 이건 1시간 더 있었으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심리가 좋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저께 했던 저희 개인들의 투자 심리뿐만 아니라 오늘 진짜 좀 기관들의 투자 심리 이런 것까지는 같이 좀 보는 시간도 잠시 후에 여유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퍼런스 보드가 오늘 발표됐잖아요. 그래서 컨퍼런스 보드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거 있고 우리나라도 한 달에 한번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게 있어요. 네. 미국은 두 군데서 발표하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컨퍼런스 보드나 미시간 대학 모두 나라나 기관이 하는 것도 아니죠. 물론 컨퍼런스 보드 하면 많은 분들이 여쭤보거나 하면 이거 뭐 공식 발표, 나라에서 하는 정부 기관인지는 정부 기관이 아니라 쉽게 해서 비영리 단체, 우리를 보면 NGO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비영리 단체에서 돈을 펀딩 받거나 뭐 지원 받아 지집 뭐 받고 하겠죠. 근데 소비자 신뢰 지수랑 미시간 대학에 하는 컨퍼런스보다는 거의 비슷한데 약간 방법이 다르고 언제 시작하냐 다르지만 뭐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 똑같은 얘기고 전부 다 신뢰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만 두 개 모두 거의 방법이 비슷합니다. 하나는 이제 예전 우편으로 주고받았다면 요새는 이메일로 할 거고 얘네가 이메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미시간 대학은 전화를 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미시간 대학이 좀 더 정확할 거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뭐 그 의미가 없겠고요. 두 개 다 추세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네. 미시간 대학이 2주 전에 발표했을 때 지난주에 발표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눈높이가 생각보다 더 안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다만 저런 건 있죠. 또 하나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번에 좀 높게 나온 거고 약간 그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이기 때문에 그게 오늘 발표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현재 당신들의 재정 상황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보는 전자마제 물가 그리고 구매 조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미시간 대학은 제가 알기에는 어떤 걸 살 의지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약간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기관 투자가나 법인에 내에서 사업의 확장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건 PMI로 나오는 거고 이런 것들은 순수 개인의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순수 개인의 투자 심리, 소비 심리를 반영시키는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나왔는데 그게 오늘 안 좋게 나온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98.7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전망의 100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103.2가에서 98.7로 훅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 여기서 잠깐 확인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냐는 것인데요. 단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은 모든 것이 예민하게 다 통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 번 이제 베어마켓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마 기억이 못하실 것 같습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베어마켓에 들어가면 고점 대비 평균적으로 한 30%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0%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뭐 3,100이다, 3,200이다 하는 얘기. 들어가는 시점이 아니라 고점 대비, 그러니까 4,800 정도, 1월 3일 대비 그 정도 떨어지는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하락 기간은 뭐 260일이 됐건 1년이 됐건 거의 1년 정도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평균입니다. 평균. 그리고 회복하는 기간은 2년. 보시면 돼요. 회복. 고점을 회복하는 기간이 평균 2년 걸렸다는 것이 역사적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거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리세션이가 합쳐졌을 경우, 그 리세션 없이 빠져나왔을 경우 또 나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리세션 없이 빠져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소프트 랜딩입니다. 살며시 어려웠지만 다시 치고 올라오는 게 소프트 랜딩 됐을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 베어마켓 중에서 한 7대 3 정도 되면 돼요. 7, 8번은 베어마켓을 리세션까지 갔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리세션이 없이 소프트 랜딩을 성공하면 하락폭이 한 27%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직전에 이번에 기록했던 6월 13일인가요? 그 전보다 조금 그 언저리 그 정도라고 우리 이게 그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제레미 시걸이 항상 교수가 항상 그 당시보다 5% 더 떨어질 그게 그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기간은 좀 단축됩니다. 기간은 뭐 7개월, 8개월로 확 단축됩니다. 하락고. 그리고 회복 기간도 짧아져요. 근데 반면에 리세션이 같이 왔다. 그러면 기간이 20개월이 아니라 28개월, 30개월 확 늘어납니다. 하락폭도 한 37%확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리세션에 대한 걱정이 많은 거다. 그래서 딱 통계적으로 떨어지는 수치가 있다는 것도 참고해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이런 주가의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리세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소비자들한테 물어보는 거라고 꼭 기억하시면 보통 쉽게 얘기해서 저한테 전화 왔다. 저한테 이메일이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미국이면 그런 개인 투자가들한테는 왔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소비가 좀 둔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표적인 유통주들이 하락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많이 떨어진 거는 베스 앤 바디웍스. 베스 앤 바디웍스는 빅토리아 시크릿에서 분사된 스피노프 된 건데요. 쉽게 소품입니다. 우리 저기도 있잖아요. IFC에도 이거 딱 베스 앤 바디웍스 들어있거든. 저는 본 것 같던데 모르겠어요. 그 베스 앤 바디웍스 하면 미국에 신문 다 아는 브랜드. 우리나라도 웬만하면 미국 가면 많이들 사오죠. 네, 미국 우리나라에서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브랜드인데 대표적인 이제 별거 아니지만 이런 그 개인들이 사는 거잖아요. 뭐 선물할 때도 사고 뭐 이런 것들 집들이 할 때 딱 그런 사는 물건인데 그런 것들이 오늘 떨어졌는데 이게 이 회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은 이제 로스나 홈디포 이런 것 대표적인 유통업체들이죠. 이런 것들이 오늘 좀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오늘뿐만 아니라 작년 12월 고점 이후에 뭐 다 하락했네요. 네, 그렇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뭐 다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키도 그런 유료라고 볼 수 있어요. 나이키는 쉽게 약간 다른 얘기는 나이키는 7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아니 나이키가 $100가 위태위태하던데요. $102에 마감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어저께 저희가 말씀드리면서 어저께 저희가 추정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방송하는 시점에서 이제 컨퍼런스 그 코렉이 막 시작됐을 때라고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 저희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환율의 효과로 한 3% 포인트 정도가 각국의 커런시 대비 달러를 했을 때 지금 손해 났다. 그럼 매출이 1% 줄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가 말씀드렸던 것이 마진율이 줄어들었다. 마진율이 하락했다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회사에서 그 가이던스를 제시 안 했다고 했는데 제시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연간을 얘기 안 했는데 이번 진행되는 분기는 6, 7, 8월입니다. 걔네들로 보면 거기는 5월 결산일 때 6, 7, 8에 대한 자기네들이 얘기를 했어요. 살짝 얘기하는데 매출이 작년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뭐 똔똔 아니면 조금 올라가는 정도 얘기했어요. 그것이 컨퍼런스 그 월가의 컨센서스는 못 맞췄어요. 그래서 좀 더 떨어졌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시장에서의 그런 심리, 시장의 심리라는 것은 해외에서의 그런 달러의 강세 요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얘기했고요. 여하튼 여러 한 곳이 목표 주가를 줄 하향시켰고요. 한 곳은 이제 오히려 투자 의견까지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린 곳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금 현재 월가에서 한 3곳 정도, 4곳 정도가 중립입니다. 어제 발표된 것 중에서는 리뷰한 것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시티그룹이 중립을 제시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목표 주가는 많이 내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적거나 많게나 많이 내린 것이 나이키가 되겠고요. 하여튼 주가는 1에서 7%, 6.99%니까 뭐 7%가 떨어진 거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종목으로 봤는데 유통업종 관련된 ETF의 주가의 움직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XRT라는 ETF. 이게 맞아요. 이게 이제 XRT가 대표적으로 미국의 유통업종만 모아놓은 ETF입니다. XRT. 이런 것들이 작년 한참 또 기대가 좋았던 거거든요. 회복된다라고 기대했던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흘러내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실제로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월간을 보면 7개월 연속 하락. 물론 시장 자체가 다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죠. 그다음은 나름대로 반등 시도했지만 대표적으로 S&P 500 기업 중에서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대적으로 적은 거 말고 시가총액 그래도 꽤 되는 것들이요. 꽤 되는 것들 중에서 그 7개월 연속 하락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 중에 이런 나이키가 있고요. 그런 쪽으로 보면
뭐 언더아머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크록스 같은 경우도 있고, 하여튼 7개월 연속 하락한 주식이 꽤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유통업종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재미없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유통업종뿐만 아니라 전체 저희가 시장의 맵을 봐도 어제 올랐던 종목은 손에 꼽고 떨어졌던 종목들이 훨씬 많았는데 네. 테슬라가 결국엔 700슬라를 또 이탈을 했고 네. 아마존이 연이에 너무 빠져요. 네, 맞습니다. 앞선 시작할 때 그 도입할 때 그 처음에 인사하셨을 때 맵 한번 보여드렸죠. 네, 네. 여러분들의 눈에 익숙하지 않은 맵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맵은 출처가 어디입니까? 제가 만든 건 아니죠. 전 맨날 이제 그 검색해서나 갖고 네. 오는데 출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맵이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맵이요. 여러분들 보시는 맵 그리고 웬만한 증권사들 맵이 제공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증권도 있고 다른 증권도 있겠죠. 네. 거기 보면 똑같은 맵인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더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건데 이거는 시가총액 순서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이게 시가총액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오른쪽은 뭐 보일 필요도 없죠. 작으니까요. 네. 그래도 S&P 500 기업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록색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쵸. 시가총액 한 20위권에 보면 달랑 오른 게 3개밖에 없습니다. 쉐브론, 네. 엑슨모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이제 보험회사입니다. 의료보험. 그리고 엑슨모빌, 쉐브론 정도 올라갔고요. JP모건 정도가 약보합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 참고적으로 JP모건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어저께 우리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5% 배당 인상 네. 그리고 모건 그다음에 모건스의 11% 얘기했고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속으로 우리 제이미 다이먼 형님이 계시는 JP모건도 할 줄 알았는데 네. JP모건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는지는 이유를 얘기했죠. 앞으로의 이제 그 경제 상황 그리고 자기네 투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좀 대비하겠다? 아껴야 되겠다 하면서 인상을 안 했는데 네. 오늘 인상을 크게 한 애들이 또 몇 개 나왔죠. 어디가 많이 골드만삭스 형님은 무려 25%. 주가는 오늘 그래봤자 보합이에요. 약보합이에요. 오늘은 골드만삭스가 25%. 진짜 통 크게. 그래서 분기당 $2씩 줘갖고 연간 $8를 줬는데요. 분기당 2.5달러. 그래서 연간 $10 해갖고 어저께까지 기준으로 보면 2.6%의 지금 배당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물론 금융주가 다 떨어졌죠. 엄청 떨어졌잖아요. 은행 업종이 20%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수보다 약간 선박했을 정도에 금융이 아니라 은행만 보면 20% 떨어졌고 금융업종 전체적으로 약간 올랐지만 대부분 은행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은행업종은 지금 20%가 떨어졌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배당을 여러분들 배당주를 하실 때는 그나마 좋은 것 중에 보셔야 될 기준 중에 하나가 지금 금리 있죠. 우리 10년물 금리보다는 조금 높으면 좋죠. 너무 낮으면 뭐하러 하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는 와중에 오늘 기준으로 보면 지금 발표된 걸 보면 오늘 현재 가격으로 되면 한 3.3% 정도 배당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보죠. 살짝 올라가네요. 살짝 더 어저께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컸기 때문에 네. 8달러에서 10달러이기 때문에 워낙 가격 자체가 비싼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갔고요. 어저께 얘기하셨던 웰스파고는 우리가 그 친구도 20% 올렸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반영 자체 됐다 안 됐다 지금 그런 반영될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투자 심리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S&P 500의 시가총액 순서가 되겠고요. 네. 다음은 나스닥 나스닥 100입니다. 나스닥 100은 진짜 없죠. 여기 퀄컴 등 4개밖에 안 올라갔고요. 퀄컴 이제 20위권 안에 들어간 건데 퀄컴 이제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퀄컴 5G에 관련된 칩을 애플 내년까지는 뭐 애플에 계속 쓸 거라는 이런 분석이 나면서 퀄컴 올라갔고요. IT는 여기 요 퀄컴밖에 없고 나머지는 해봤자 제가 알기에는 뭐 에너지가 유틸리티가 좀 몇 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심볼 중에 초록색 심볼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헷갈리게 하네요. 네. 분명히 하락했는데 초록색 심볼 때문에 오른 것처럼. 바탕이 초록색이 된 바탕. 네네. 요거 하나 두 개 하고 아무리 쪽에 2개 있어갖고 예. 4개 올랐다. 4개밖에 안 올랐어. 100개 중에 그만큼 재미가 없었던 하루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유가가 다시 또 2% 넘게 올랐어요. 네, 유가는 이제 111.71달러인데 그래서 유가는 요즘 저희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뭐 관심 있어도 저희가 능력이 없는 거죠. 저희 나라가 G7에서는 요즘 보면 소위 러시아에 대한 유가에 대한 가격을 제한하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고 무슨 얘기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문제는 전 세계는
러시아를 반대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특정 국가는 러시아 또 지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 쪽에서 또 말도 안 된다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국가는 또 어떤 조그만 국가는 제가 대충 듣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아예 나 생산을 안 하겠다. 너희 그건 뭐 러시아 이렇게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냥 이중 가격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유가가 좀 올라가는 요인이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유가는 누구나 다 얘기해봤자 틀리는 소리거든요. 특히 주식도 쉽지 않은데 유가 자체가 진짜 더러운 부분인데 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대항수 IB는 더 올라갈 거로 얘기하고 있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에너지 가격에도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요. 네. 있는 분이라면 블룸버그인가에 보시면 CNN 아니고 제가 블룸버그로 기억하는데 블룸버그에 소위 지금 신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라고 지적된 곳 있죠. 정유사요? 엑슨모빌의 네. CEO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요? 엑슨모빌의 CEO가 인터뷰한 거가 블룸버그에 제가 인터뷰 영상이 있을 텐데 좀 봤거든요. 봤는데 한테 블룸버그가 어딘가 영상 하나 제가 봤어요. 어저께 봤는데 그분의 시각은 독특합니다. 바이든이 엑슨모빌이 신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고 비난하는데 자기네는 열심히 하면서 여전히 투자를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해왔고 아시겠지만 엑슨모빌이 이제 행동주의 투자가 들어서 여러 가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네. 다만 다른 국가들 있죠. 엑슨모빌은 자기 할 도리 다 하고 있다는 얘기하면서 반면에 그 영국이라든가 유럽의 쉘이나 로얄 더치 쉘이나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이런 쪽이 투자를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고 그리고 정유사들이 사양한 뭐 ESG나 뭐 탄소 절감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탄소 배출 제로 이러면서 많이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하고 있고 그 CEO가 한 표현 중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맨드가 계속 있을 거라는 얘기죠. 수요가 계속 있는데 공급이 못 따라갈 거기 때문에 제 얘기가 아니라 그 CEO의 표현대에 가면 오일 프라이스가 will surge란 말이 딱 들어갑니다. 더 올라갈 것이다. 네.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은 각자 하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유가 좀 올랐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CNBC 인터뷰네요. CNBC 네, 인터뷰예요. 하여튼 그거 영상이 있으니까 네. 조금 더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엑슨모빌 CEO 이렇게 구글 검색하니까 네, 나오죠. 나옵니다. 네, 그거 한번 보시면 영상도 있으니까요. 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유가뿐만 아니라 달러도 다시 또 올라가고 있죠. 네, 미국 달러의 상승세도 조금 다시 한번 조금 더 달러는 대체 언제 진정이 될까요? 언젠지는 우리가 다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달러가 상승하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익 조정 비율은 계속 내려가고 달러의 상승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국가군이 있다 그러면 이머징 마켓이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이머징은 국가는 왜 이머징에 있습니까? 다른 나라 대비 아직까지 모든 것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이머징이거든요. 네. 그럼 이머징 국가 중에서 가장 쉽게 돈이 들고 나오는 유동성이 큰 나라는 어디냐? 그게 대한민국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 예전 정부부터 해갖고 이머징 마켓에서 MSCI에서 이머징에서 벗어나서 선진국으로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불발이 됐죠. 확정됐나요? 네. 며칠 지난주 금요일에 또. 그거는 조금 그 제도를 아시는 분은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 아십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내년에도 나올 텐데 네, 내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워치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됐어요. 워치 대상국에도 안 들어왔어요. 그때 이번 정부가 아니라 지난 정부 때, 지지난데 아니라 지지난 정부 때 워치 대상국에서 빠졌고요. 3번 전 정부 때 어저께 잠시 나오신 분 있죠. 3개월 풀려나신 분 있죠. 그분 때는 워치 대상국이었어요. 그 전 정부. 근데 두 번 전 정부에서 빠졌고 지난 정부는 계속 빠져 있고 이번에 노력을 했는데 잘했는데 그거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조금만 스타디에 보시면 알 텐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예, 근데 그 가장 큰 거 중에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해결된 것도 있지만 원천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태가 유지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유동성이 가장 큰 나라입니다. 좋건 나쁜 건 간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가 약해지거나 다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전 대한민국만큼 또 올라갈 나라도 없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유동성 때문에 뭐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이제 좀 아쉽네요. 좀 MSCI 선정을 못 들어간 건요. 자,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돼가지고 네. 월가의 시각 요 부분은 네.
어떻게 오늘 외전 하십니까? 오늘 외전 못하죠. 네, 내일 좀 자세히 말씀드리죠. 재미있는 네. 통계가 있는데요. 네. 통계까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배워볼- 결론까지만 보면 딱 요것만 잠깐 네. 요것만 캡처만 해두시면 제가 내일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딱 통계가 다 있어요. 이게 1960년부터 통계가 다 있거든요. 네. 최근 50년 동안 베어마켓 랠리의 반등의 폭 기간 이후 추이입니다. 중간값이 7.4%. 중간값이요. 기간은 13거래일. 네. 하락폭은 10.5%. 그 이후에 추가 하락폭.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마이클 윌슨이 더 떨어질 거라 하는 얘기다라는 것도 있다는 것도 참 내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표에 대해서는. 네, 베어마켓 속 랠리 관련한 자세한 저희가 지표와 그에 따른 분석은 내일 이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자, 제가 이제 뭐 혼자 진행하다 보니까 농담도 못해서 이제 아침이 좀 즐겁지가 않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혼자서도 원맨 쇼, 원워먼 쇼 해볼 수 있도록 시장이 좀 따라줘야죠. 그래야 이제 농담도 하고 할 텐데 시장이 사실 좋지 않아가지고 농담을 하면 또 그러니까 하는 것에 대한 또 여러분들의 불평, 불만. 또 악플 이런 걸 제가 무서워서 또 쉽게 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아침 출근길에 여러분이 조금 더 활기차고 즐거울 수 있도록 저 혼자지만 에너지 내서 내일도 이 시간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빗길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